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조금 축축 처져요. 그죠? 예. 처지는데, 아, 솔직히 우리는 그 수험생 아니겠습니까? 합격에 대한 어떤 그 열망으로 그냥 버티는 거죠, 뭐. 예, 이열치열로 그냥. 날씨가 더우면은 더 뜨겁게 그냥, 예, 아예.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제가 합격시켜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냥, 예,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그냥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합격 보따리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그거 딱 받으면 이제 합격인 것처럼 딱.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냥 내 눈을 바라봐, 넌 합격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딱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해. 넌 정말 그렇습니다. 합격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길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노력이 헛된 노력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확신. 예, 확신을 심어드릴 수 있어.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헛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본 강의 시간이니까 예, 어필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기본 강의 시간에는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뭐 합격하고 나서 위아스 아카데미 그 학원에 강사한테 이렇게 불려서 왔어요. HS 시간이었는데 강사한테 불려서 와가지고 그 제가 뭐 이제 부끄럽지만 수학 합격을 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좀 이렇게 알려달래요. 수험생들한테 자신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저의 그 어떤 노하우를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말 했냐면 좀 구체적인 걸 말씀을 좀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근데 제 자랑만 주구장창 했었어요. 네. 뭐 이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네. 완전 그 뭐라고 하죠? 어떤 대서사시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제 자랑만 주구장창 했는데 근데 이제 후회하진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뭐 자랑 한번 해봐야죠. 그런 어떤 무대가 아니라면은 어디 가서 제가 그걸 떠들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래서 일단은 그게 그 딱 끝나고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하우가 많을 텐데 수험생들한테 그거 조금이라도 더 알려줬으면은 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다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뭔가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걸 원하지. 어차피 그 마인드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만든 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김용승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 이제 제 그 노하우 같은 것들 많이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그거 돈 받고 팔았으면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 이게 그 지금 방송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그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들 합격 그 노트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인터넷에다가 팔아보세요. 얼마 정도 걷어들일 수 있나. 그냥 이제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그냥 웬만한 직장인 월급 정도는 나옵니다. 그냥 대충 조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았으면은 한 차 한 대, 중고차 한 대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을지. 예?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무료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냥 해버렸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덕분에 강사도 된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명이란 게 참 이렇게 묘한 구석이 있어요. 일단은 블로그에다가 많은 것들을 이제 오픈하긴 했지만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무역실무는 사실 처음에 지금 이 부분은
별로 이렇게 1차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은 별로 프레시한 게 없어요. 신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와 이거 1차에서 배웠는데 내가 지금 2차에서 똑같은 걸 또 배우고 있네. 재미없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좀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청약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인데요. 청약과 승낙. 청약을 했죠. 청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약이 있었다, 승낙이 있었다. 그러면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해서 프로포즈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그러면 결혼을 한 거죠. 계약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참고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셔서 이 계약을 따내기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여러분들의 실수, 미스테이크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 경험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한 전임자가 한 20년을 거기서 그 회사에서 20년을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서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하고 있었던 업체를 당연히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두 업체를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말아먹었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둘 중에 하나가 떠나갔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왜 떠나갈게요? 답답하다고. 당연히 답답하죠. 20년 일하던 사람이 떠나가고 생초짜가 들어갔는데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될 거고. 하지만 둘 중에 하나, 뭐 그거는 이제 작은 업체였기 때문에 큰 업체는 제가 지켜냈어요. 그래서 큰 업체를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일하고 있나? 그래서 거의 뭐 철밥통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계약을 그렇게 말아먹을 때도 있고 따낼 때도 있어요. 따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따낼 때는 결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도 저는 이제 거의 영업을 많이는 안 다니는데 영업을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의 그 말씀에 의하면 계약을 내가 따내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 따내는 업체에 그 통관하는 물건뿐 아니라 업체 자체를 다 알아야 돼요. 업체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코로나가 이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심각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의료기기나 뭐 화학제품, 의약품 이런 쪽으로 좀 강세예요. 그러니까 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많이 취급하는데 이제 그런 업체들을 이제 거래처로 두고 있으니까 코로나에 상당히 이제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사들.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 외국 간 교류가 끊겼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그래서 항공사들이 완전히 그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워낙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관세사를 따로 안 써요. 그냥 자체의 통관팀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말고 다른 항공사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고 계시는 뭐 이항공이나 뭐 제이항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도산 막 이렇게 돼 있죠. 항공사들이 통관료 안 주고 도산하면 우린 어떻게 해?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통관료 받을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경영까지도 좀 잘 알고 있고 또 이거는 제가 관세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알파로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업을 하려면 단순히 뭐 이제 서비스의 질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가도 맞춰줘야 되고요. 이 두 가지면 되겠죠? 서비스는 높아야 되고 단가는 떨어뜨려야 된다. 그 기본이잖아요. 장사의 기본. 그런데 그러니까 물품으로 따지면 이건 품질이 되겠고 이거는 가격이 되겠죠.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B2B예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이게 사람 대 사람, 개인 대 개인의 어떤 보험팔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체 대 단체. 그러니까 관세법인데 그 거래처 회사. 그래서 거래처 회사에서 보통 이제 관세법인에 일 주는 사람은 부장이기 때문에 부장 정도 위치 혹은 뭐 상무나 전무 정도 CEO급 요 정도 사람들이 이제 일을 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사장입니까? 아니죠. 이 회사, 물론 대표가 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가. 근데 보통은 이제 대표 밑에 이렇게 그 결정권자들이 일을 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서비스랑 단가만 가지고도 또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어떤 뜻이냐? 정무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부장이 관사를 썼을 때 가장 이 사람한테 유리한 경우를 따져가지고 관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수험생들이랑 가끔 뭐 합격하신 분도 그렇고 가끔 맥주 한 잔씩 하는데 무슨 제 친척 중에 무슨 무역회사 사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무역이랑 아무 관련도 없고 뭐 친척들도 뭐 화주들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얘기하려다가 제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 애국심이 좀 이렇게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인맥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인맥이 있어가지고 관사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진짜 따세요. 예. 진짜 인맥이 있어가지고 관사하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논하는 직업입니다. 예. 진짜 따셔야 되고 뭐 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게 뭐란 뜻입니까? 인맥. 그래서 이 부장이랑 뭐 여기 관사랑 뭐 인맥 같은 게 있다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관사에 일 주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 인맥으로 연결돼 있다 하면. 예.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이제 관사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맥이 안 중요한 데는 없죠. 근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인맥 전혀 없는 저도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계약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말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이제 영업을 하면서 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필드에 나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고 계약이 체결돼요. 계약이 체결되면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약에 대한 어떤 그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가 있어줘야 되고 무역실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 그리고 나서 계약이 이제 원만하게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 무역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의 한 사이클이고요. 혹은 계약이 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적인 어떤 후발적 근데 불가항력적 사유로서 요게 이제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무역실무에서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소멸하거나 아니면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니까. 지금 승낙과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건데요. 자, 승낙에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을까? 어차피 계약에서 계약 체결을 하려고 이제 청약을 보내고요. 이 청약에 따라서 상대방이 청약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계약을 체결을 할게. 딱 한마디만 해주는 게 승낙인데요. 그런데 이제 승낙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실 청약보다 더 볼 게 많아요. 그리고 더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자, 책을 보시게 되면 이제 23페이지에 그 승낙의 의의 보시면 이제 4가지가 있죠. 자, 청약의 요건들은 어떤 거요 있었습니까? 청약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계약 체결 확정적 의사 표시랑 그 다음에 물품을 표시해야 돼요. 물품의 명세, A를 팔 거다. 그 다음에 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품의 수량. 그 다음에 대금이 있어야 돼요. 물품, 수량, 대금이 딱 이렇게 있어주게 되면 확정적인 청약으로 봐서 청약. 여기서 확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배우신 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배우신 저번 시간에 배우신 확정 청약은 뭐였어요? 확정적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확정 청약이죠. 그런 표시들이 다 있으면 이게 확정 청약이고
그 확정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무조건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승낙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의미에서의 확정 청약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확정 청약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품, 수량, 대금을 정하고 있으면 청약이 확정적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그 확정 청약이 아니고 청약으로서,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청약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거죠. 청약에 들어가려는 조건, 그 조건이 물품, 수량, 대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 조건을 채우면 청약으로 들어가서 이 청약은 확정 청약이든 불확정 청약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승낙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미러 이미지 룰, 반대 청약.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러 이미지가 뭡니까? 거울이죠, 거울. 거울. 그래서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승낙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청약을 보냈는데 A라는 물품을 내가 100개 팔고요. 단가가 100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청약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승낙을 할 때 A라는 물품에 대해서 내가 50개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는 100개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그 수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량이 바뀌었어요. 미러 이미지 룰을 한번 적용시켜 봤을 때 뭐가 바뀐 거죠? 네, 바뀐 거죠. 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나 뭐 물품의 명세 이런 것이 바뀌어도 바뀐 거지만은 네, 수량까지 바뀌어도 다 바뀐 거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배우실 거지만 1차에서 보고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카운터 오퍼라고,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 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다시 보내는 청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이 피청약자가 해야 되고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된다. 네. 만약에 유효기간을 지나버리면 이건 연착이에요. 연착. 승낙의 연착. 승낙의 연착에 의해서 계약 체결이 많이 좌절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그 옆에다가 써두세요. 이게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가 중요하다.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 승낙이. 청약은 참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도달주의였어요.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어제. 그런데 승낙은 이게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가 중요합니다. 도달주의는 승낙이 상대방한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네, 발신주의는 내 손에서 떠날 때부터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게 이제 발신주의예요. 자, 네 번째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형식을 불문하며 행위로도 가능하지만은 침묵이나 부작위는 승낙이 될 수 없다. 자, 승낙의 방법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우편, 전보, 전화, 팩시밀레 이런 경우. 자, 유효하지 않은 승낙. 여기 보시면 반대 청약이 있습니다. 반대 청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카운터 오퍼라고. 반대 청약. 그래서 승낙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100%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대 청약이 되고 기존 청약의 내용을 바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청약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 그래서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승낙이 있어줘야만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ISG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있죠. 앞부분에 CISG라는 법에 어차피 이런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제 시간이 뭐 한 번 하고 끝날 시간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나온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승낙의 연착. 이것도 이제 CISG에 나오는 거예요. 자, 승낙이 이제 연착, 지연됐다면은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해서 청약자가 인정해주면 됩니다. 청약을 보낸 사람이 인정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연착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 정당한 사유가 뭐였냐면 전쟁 같은 거였어요. 전쟁.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을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걸요. 사실 사실 군대에서 최전방에 있어도 전쟁을 의식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하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에 한 100년 전만 해도 전쟁을 의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냉전 이런 게 끝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게 다 끝난 시대에 그냥 태어나 버려서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역이라고 한다면은 무역의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무역의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우리가 이제 뭐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무역에 관련한 책을 보게 되면은
저쪽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쪽에 저기 그쪽 그다음에 이집트 뭐 이런 쪽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그 발원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배, 옛날에는 어떤 배로 했었냐면 엄청나게 기다랗게 생긴 요런 배 있잖아요. 예, 끼다랗게 생긴 거. 그러니까 범선 말고 범선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날카롭게 돼 있고 도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게 서양 범선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FOB 할 때 이런 거 이제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여기에다가 돌 실어 날라가지고 피라미드 건설했다고 하잖아요. 무역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어요. 당연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도 무역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렇게 승낙에 대해서 연착의 정당한 사유 같은 이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 그래서 나중에 신용장 배우실 때도 이제 한번 언급을 또 할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자, 침묵을 보시면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되지만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될 수 없겠다. 아까 한 거네요. 그 다음에 모호한 승낙 인정될 수 없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애써서 정리할 필요도 없으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라면 끓이려고 지금 스프 딱 옆에다가 놨잖아요. 이 스프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라면 이제 끓기 전에 넣을 스프예요. 그냥 지금은 스프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꺼내놨다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 듣는 요령도 제가 다시 한번 아니라 좀 처음 수업 듣는 요령도 있어요. 수업을 듣는 요령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시생이지 않습니까? 저도 고시생 생활을 겪었고 수업 듣는 요령이 있습니다. 예. 강사가 40분 얘기한다고 40분 내내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정말 강의력이 좋은 뛰어난 강사는 그걸 자기가 호흡을 일부러 조절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팍팍 이제 꽂히게 이렇게 말을 하고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갑니다. 예. 이제 저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40분 내내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 그리고 1차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그냥 딴 생각하세요. 딴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쉬는 거예요. 잠깐 머리를 쉬다가 중요한 내용이 되면은 집중력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집중력을 올려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집중력을 높일 때 높여야 돼요. 그래서 축구 선수도 메시 보면은 다 뛰어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설렁설렁 다니다가 자기한테 공 딱 오면은 그때 부스터 써가지고 스프린트해서 골 넣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 짓을 하거나 혹은 먼 산을 쳐다보고 있다거나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혹시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여기서 요 정도 그 거리에 있으면은 어차피 다 보이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딴 생각하다가 집중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졸릴 때는 수업 듣지 마세요. 졸릴 때는 그냥 학원에다가 말하고 인강 한번 뚫어달라고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냥 자세요. 자는 게 낫습니다. 졸릴 때 구태여 이걸 참고서 수업 듣잖아요. 오늘 4시간짜리죠. 4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날 밤새고 거의 멘탈 나간 상태에서 듣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졸리죠. 누구나. 그래서 졸릴 때는 전날 밤새고 그렇게 해서 졸릴 때는 아예 그날 수업을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강사들이 라디오처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제 수업 말고 다른 분들의 수업도 막 듣고 이러면 이거 저번에 들었던 내용인데 강사님이 기억 못하고 또 리바이벌 하시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업 시간에는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니까는 다 새로워요. 다 새로운데요.
나중 되면 이게 내가 배운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2회독, 3회독 가면, 심화 강의, 문풀 강의 가면.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배운 내용이다라고 자신하면 그때 암기하셔야 돼요. 수업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그런 수험생이 되는 거죠. 예. 고시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짜내야 돼요. 틈새 시장까지도 공략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승낙기간. 예, 승낙기간 보시면 CISG에 따르면 승낙기간의 기산일은 전부나 서신에 의한 경우 발신을 위해서 교부되는. 자, 이 승낙기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승낙기간은 뭐냐? 청약 자체에 여기 요거 청약 자체에 이 청약 자체의 기간이 유효기간 말하는 거예요. 청약의 유효기간. 승낙기간이 뭐 청약의 유효기간이죠 뭐. 네. 그래서 이 청약의 유효기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6월 15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6월 15일까지 그냥 주면 됩니다. 승낙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승낙기간이 뭐냐면 이렇게 안 정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안 정해져 있고요. 이 유효기간이 10일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언제부터 10일이라는 건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언제부터 10일이라는 건데, 자, 전부나 서신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되는 시점, 발신을 위해서 교부되는 시점, 그 다음에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로 한다. 네. 서신에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편지지 안에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서신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봉투에 표시된 일자, 네. 봉투에도 만약에 일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산일로 삼아서, 네. 기산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이 경우는 10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어차피 이것도 CISG에 들어가 있는 다 내용이고요. 참고적으로 그 CISG 원문이 그 옆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차피 거기 가서 또 배웁니다. 자, 5번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자, 여기에 별표죠. 네.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도 했고, 여기서 기출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 여기 그 승낙 요 부분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은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왜 이거밖에 낼 게 없는지는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자, 일단은 승낙의 효력. 이 승낙의 효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 개 없습니다. 자, 발신주의고요. 도달주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발신주의는 내가 던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있는 거고요. 도달주의는 내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청약자가 승낙을 받아서 이 승낙을 펴봤을 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승낙의 효력이 왜 중요한지, 발신주의든 도달주의든 효력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승낙의 효력 발생은 곧 계약의 체결이죠.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계약이 일단 체결돼 버리면 여기서부터 무르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내가 쓴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무역실무는 뭐다? 불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라서 사실 계약서가 써지든 안 써지든 승낙과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돼 버립니다. 계약이 체결이 돼 버리고요. 나중에 CISG 배우시면 아시겠는데요. 나중에 CISG를 배우시면 아시겠는데 CISG에서 계약 해제는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계약 유지 원칙이다. 계약 유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CISG에서 말을 해요. CISG에 따르면 계약 해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계약을 체결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력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요. 자, 1차 배우신 분들은 이 표를 보셨을 텐데, 네. 대화자간이라고 하죠. 대화자간. 그 다음에 격지자간. 네. 대화자간과 격지자간. 대화자간. 말 그대로 나와 네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자간이고, 격지자간은 뭡니까? 그 반대겠죠, 뭐. 떨어져 있으면 격지자간이죠. 그래서 대화자간은 말 그대로 내 앞에 있거나 혹은 전화하거나, 이게 대화자간이고요. 격지자간은 우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 대표적으로 이 우편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제 영국 요런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 독일, CISG 어차피 표 있어요. 요거 이제 뭐 메모 안 하셔도 되고, 자,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CISG 딱 얘네들만 보자고요. 대표적인 국가들이니까. 좀 여기 중국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공부하시는 건 조금 오바고. 자,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CISG 대화자간, 격지자간에서 도달주의, 발신주의를 예로 표시할 거고요. 도달주의를 예로 표시할 거예요. 이게 되면 도달주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네 다 도달주의. 그래서 대화자간에서 그 승낙의 효력은 얘네들 다 도달주의예요.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격지자간을 보면 독일 CISG는 격지자간까지도 전부 다 뭐다? 도달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중심으로 배우신다? 무역실무는 사실 이게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렇게 써놓은 것은 각 국가의 뭐를 이제 또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상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법. 각 국가의. CISG 요거는 뭐죠? 각 국가의 상법을 참고해가지고 유엔에서 통일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역실무 배우면서는 얘를 항상 중심으로 놔야겠죠. 얘를, CISG를. 그래서 이 CISG에 의하면은 승낙은 대화자간이나 격지자간이나 모두 도달주의인데요. 이제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발신주의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신주의.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이제 그 넘어가시면 표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책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발신주의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대화자간에서 여기가 뭐냐면 전화나 텔렉스 부분이 발신주의인데, 자,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를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부 판례다. 일부 판례. 이거 제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부 판례예요.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전화 텔렉스 부분이 발신주의가 아니고 웬만큼 이제 조금 저명하신 그 교수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이제 내신 책도 보면 여기가 발신주의로 돼 있는 책도 있고 도달주의라고 돼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 일부 판례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어떤 국가죠? 미국은 영미법계 국가예요. 영미법계,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법 차이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대륙법계는 성문법이어가지고 법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부 판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그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판례 뒤져가지고 비슷한 판례를 뽑아내서 자기가 이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판례가 있고 또 일부 판례는 여기다 도달주의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그 무역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여기를 발신주의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웬만하면은 이런 건 통일해야 돼요.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세를 쫓아서 그냥 여기를 발신주의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각 법규들에 따라서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나눈 이유가 또 있겠죠. 왜 우리가 머리 아프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지. 일단은 외우는 방법은 쉬워요. 표 그려놓고요. 이렇게 거꾸로 니은 자가 발신주의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격지자간만 독일 CISG 빼고 얘네가 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그냥 편합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편한데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죠. 힌트는 여기에 있죠. 힌트는 요거.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승낙이 도달주의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얘가
날아가고 있을 때 내가 다시 잡아서 회수할 수가 있죠. 근데 발신주의는 어떻습니까? 그게 안 돼요. 일단 쏴버리면은 그 즉시 계약이 체결이 돼버리죠. 그래서 도달주의와 발신주의가 차이가 큽니다. 승낙 같은 경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승낙의 효력 소멸, 승낙의 철회. 일단 CISG 우리는 CISG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CISG에 따르면은 철회 가능합니다. 왜 철회가 가능하냐? 도달주의이기 때문이죠. 도달주의이기 때문이고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법제 한국, 일본, 영국, 미국에서 이제 격지자간 여기에서는 승낙의 철회가 논의가 되지 못한다. 예. 승낙의 철회가 있을 발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날아가는 그 기간이 없다 보니까 승낙의 철회가 논의되지 못한다. 자, 계약의 해제 보시면 이제 계약의 해제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된 뒤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CISG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법리는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무역 영어 배우신 분들 펀더먼털 브리치 요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본질적인 계약 위반. 그래서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겠고 본질적인 계약 위반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청약과 승낙 다 됐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하면 청약 부분에서는 딱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의 기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별로 철회와 취소, 철회와 취소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하신다면 청약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승낙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 기출 문제에 나온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어렵지도 않죠. 딱 영, 니은자로만 딱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것만 딱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문제 낼게요. 지금 2차 강의죠. 2차 강의니까 이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10점 문제가 딱 나왔어요. 지금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표로 배웠는데 어떻게 이걸 논술을 하지? 당황스럽죠. 우리는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두신 것도 우리는 표를 실제 답안지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빼기나 더하기 같은 이런 걸 쓰기는 해요. 관세평가는 수식을 씁니다. 근데 무역실무는 이렇게 수식을 쓰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고 표로 이렇게 내가 외웠다고 하더라도 답안지에 표 그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 조금 오버하시는 분들은 표 그려놓고 제가 이렇게 색깔까지 칠해놨는데 색깔까지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칠해놓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어떻게 문장으로 푸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목차를 1번 목차에서 한국, 일본, 영국. 그래서 첫 번째 목차에서는 대화자간. 대화자간은 뭐죠? 대화자간은 지금 도달주의로 돼 있죠? 네, 도달주의다라고 쓰고 두 번째 목차에서는 격지자간. 발신주의다. 이렇게 써주고 두 번째 목차 잡아서 미국 써주고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대화자간, 격지자간. 요 밑에다가 세 번째 목차 잡아서 이제 독일, CISG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목차 잡고 승낙의 대화자간 같은 경우에는 묶어버리면 돼요. 왜냐? 대화자간은 다 지금 도달주의죠. 네, 모든 나라 다 묶어버리면 되죠. 쭉 해서 전부 다 도달주의. 단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전화텔렉스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일부 판례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격지자간하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 한국, 뭐 이제 일본,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채택하는데
독일 CISG. 독일이나 CISG는 뭐다?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걸 설명하라고 한 저희는 뭐예요? 이게 보고 싶어서 이것만 쓰면 아무리 잘해봐야 5점이죠. 10점짜리 문제 중에. 예, 중요한 건 뭐죠? 그 효력이죠. 효력. 예. 효력, 이 발신주의나 도달주의에 따라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느냐 마느냐, 철회를 할 수 있냐 없냐, 승낙을.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번째로 가가지고 여기는 세 번째 목차로 가서 그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발신주의 하에서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도달주의 하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승낙의 취소는 없다라는 거죠. 승낙의 취소는 없으며 계약의 해제로만 가야 된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방점을 찍어줘야, 이렇게 하면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7점 나옵니다. 7점. 7.5점. 10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점 맞으려면은 이 답안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윗부분에 승낙에, 지금 승낙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승낙의 여러 가지 재반 조건들, 경상의 미러 이미지를, 경상의 원칙, 그런 걸 한번 써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0.5점이고요. 그게 0.5점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마무리로 뭐 계약의 해제라고 이제 한다면, CISG에 의한 계약 해제는 본질적 계약 위반을 요구하므로 계약 해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한 줄이라도 더 넣어주면 그게 또 0.5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 국어를 좀 해야 됩니다. 점수 국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좀 해주면 1점이라도 더 올라가서 한 8점 내지 9점 됩니다. 그럼 만점이에요. 그게 만점 점수가 거의 이제 100% 우리가 얻은 점수입니다. 10점은 잘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10점을 준다는 것은 주관식 시험에서 사실 교수가, 채점자가 나랑 동급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래서 9점 맞으면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8.5점, 8점만 맞아도 우리가 사실 거의 완벽하다 수준입니다. 네,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1교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부터 계약서 작성 들어갈게요.